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늦게 전해진 김병기 의원 제명 소식 관련한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도를 보셨겠지만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최고 수인 징계인 제명을 결정을 했는데 예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윤리위라는 게 저도 당해봤지만은 원래 고무줄잣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현안을 놓고 보자면은 뭐 강선 의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장경태 의원 그리고 뭐 이 김병기 의원 정도가 최근에 불거진 문제들인데, 장경태 의원 건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가지고는 정광석과 같이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지도 않고 이런 판단하게 된 것이거든요. 정치적인 타벌이 작용했다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 억울하다. 그거는 그 실제 한 행동에 대해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왜 나만 갖고 왜 이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국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명징하게 이거는 이미 뭐 돈 관련 문제 그리고 갑질 관련 문제가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관계가 타당하다 보기 때문에 국민들은 억울하게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지 그 지금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거든요. 김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걸로 보세요? 재심 청구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여기서 본인이 위협적인 카드를 들고 있느냐 아니냐가 유일한 변수일 걸로 보입니다. 위협적인 카드. 아무래도 그 여당의 요직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은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게 정치인들이 보통 성추문이나 아니면은 돈 관련 문제에 연루되게 되면은 이거는 나중에 정치를 다시 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이판사판을 간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 정도가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재심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그 절차들이 잠깐 스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정청래 대표의 비상징계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상징계권 발동할 걸로 생각하세요? 비상징계권은 뭐 너무 남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뭐 윤리심판원에서 이런 정도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꽃놀이패처럼 이제 계속 활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바로 내릴 것 같지는 않다. 지금 강선 의원에 의해서 이제 김병기 의원까지 제명 결정을 하면서 민주당이 어쨌든 그 12일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속도를 이렇게 내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러면 지금 정치적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오히려 저는 죄를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수사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게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 하자. 이미 신문 보도나 이런 거 보면 무소속 강선 의원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게 사실 이분들이 어디 계셨을 때 어떤 구조화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 탄원서 같은 것들이 이제 거론되는 구조만 봐도 탄원서가 결국 그 당시에 대표나 아니면 주요 인물이었던 사람들에게 뭐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요, 이게 전달되었는데 다시 이제 또 사실 탄원 대상자에게 넘어왔다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국민들과 언론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조직적인 부패가 있었고 계속 이제 일탈인 것처럼 하려고 하거든요. 부패가 조직적으로 있었고 그걸 은폐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바로잡고자 하는 시스템 자체가 형해화돼 있었다는 걸 계속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거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도마뱀도 아니고 어디서 꼬리를 끊어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반응하겠죠. 지금 경찰 수사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 개인적으로 참 황당한 게요. 저는 2022년에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예를 들어 뭐 명태균 씨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너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라는 식으로 민주당 스피커들이 공격해가지고 정말 수사도 받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보시기에 한 1년 지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준석이 돈 한 푼 받았다는 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준석이 불합리한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 나온 것인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기우제식 수사를 하고 기우제식으로 사람 하나 이제 바보 만들려고 민주당 쪽에서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수사받는 강도나 수사받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특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완전히 감싸주는 그런 형태의 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이 지금 김경 시의원이 고발 다음 날에 이제 출국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적이 있으니까 오히려 빠른 수사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역지사지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이준석이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지역구에서 공천하는데 형 공천금 1억을 받았다.
라는 제보가 나왔다. 저는 이미 구속수사 받고 있을걸요. 예,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넥타이를 메고 오셔서 네. 네, 주황색. 네.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하고 국회에서 바로 이 방송 끝나고 나가시면 그렇죠. 만나시죠? 저희 8시 10분 정도에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네네. 네. 자, 공식적으로 만나는 게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월 개혁신당 창당 이후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관심이 엄청 지금 많습니다. 회동 형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뭐 제가 먼저 제안했던 것이 네. 이거는 뭐 당파적인 모습 많이 보이면 안 되니까 제가 회의실은 제가 뭐 국민의힘 회의실로 제가 가겠다. 아, 네. 예. 그런데 뒤에 이제 백드롭이라고 하죠. 뒤에 보여주는 거는 상당히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당파색이 없는 문구로 가져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 그래서 뭐 장동혁 대표 측에서 흔쾌히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아마 뭐 아주 그냥 국민들 앞에 이 공동 투쟁의 비장함을 밝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그런 문구까지도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문구는 제가 썼습니다. 뭐라고 어떤 내용인가요? 미리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가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표로 네네. 썼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배석자가 있으신 거죠? 배석자는 대변인들 배석하겠습니다. 예. 자, 의제가 공천원금 특검, 통일교 금품수속 의혹 특검 요 두 가지로 그냥 한정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오늘 뭐 네. 이거는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데 네. 대장동의 그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해서도 네. 5,700억 가까운 돈이 지금 이제 압류를 하려고 갔더니만은 그 통장에 지금 뭐 10만 원 이렇게 네네. 7만 원, 5만 원 이렇게 남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도가 그렇죠. 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어. 지금 최근에 제가 본 기사 중에 가장 분노였던 것이 아니 국가 재정을 어떻게 다뤘길래 국방비가 1조 7천억 정도 펑크가 나가지고 그렇죠. 지금 지급도 못하는 상황인데 네. 그거 어떻게 메꾸고 장병들한테 돈 지급하는 거에는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또 이 5천억대 범죄 수익 환수는 또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보면은 네. 이거는 오히려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 통장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될 때까지 놔뒀다는 것 저는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질책받아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네.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항소 포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얹은 지금 정권도 상당히 비판받을 요소가 크다. 네네. 저는 항소 포기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 항소 포기를 해놓다 보니까 논리적 모순으로 이제 계속 항소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황당한 게 패스트 트랙 이런 것도 이제 항소 포기해야 되는 거 희한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검찰도 참 망신을 사고 있지만은 이걸 지휘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원래 사실 이게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는 어떤 제안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사실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많을 겁니다. 다양한 노력. 우선 김만배 씨라든지 네. 아니면 남욱 씨라든지 이런 분들. 사실 김만배 씨는 신병이 확보되는 상황이고 뭐 남욱 씨도 지금 뭐 본인이 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 그러면은 계속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국제적 사법 공조나 여러 가지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간과하지 않고 계속 추진해야 된다. 예, 어떻게 지금 일개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이 사실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정부에서 네. 이런 것들을 도맡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참 의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특검과 관련해서요. 지금 통일교 특검, 공천원금 특검 수사 대상 범위가 좀 의견이 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대상과 범위로 지금 제안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사실 저는 뭐 똑똑한 사람, 덜 똑똑한 사람, 아니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다 괜찮거든요. 근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면 되게 당황하는데 뭐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이상한 소리는요. 특검이라는 것이 원래 뭐냐면요. 여권이 영향을 미치는 수사기관, 과거 같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불공정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할 거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이제 그러면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이 이거는 권력의 자유로운 수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들이대는 것들을 보면요, 뭐 갑자기 통일교 특검 하자니까 신천지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신천지 하고 싶으면 경찰하고 거기 뭐 민주당이 제어할 수 있는 기관들에서 하면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신천지 끼얹자는 거는
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신천지하고 연루된 게 없고 통일교 입장에서 연루된 게 없고 하니까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특검이라는 거는 제한된 기관과 제한된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쓸데없이 넓히는 것조차도 수사 방해입니다. 네. 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통일교 특검을 이번에 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 정권의 장관이었던 전재수 의원이 금품수 수사하고 시계 받고 이랬다 그래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하려 그러면은 아니면 신천지에서 수사하려 그러면은 신천지가 지난 한 5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한 몇 년 전에 이제 이만희 그 교주께서 사실 수사 받으시면서 뭐 시계 뭐 대통령 시계 들어보 이건 한 2, 3년 전에 기억나는데요. 그 이후로 신천지가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사 범위를 얘기하려 그러면은 어떤 죄목에 대해서 수사한다가 특정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비슷하게 종교단체 아무거나 끼얹어 가지고 뭐 이거를 물타기 하면 된다. 저는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야당을 우습게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15일 목요일이죠.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네.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할 걸로 했다가 지금 이 법안을 지금 일단은 스톱을 해놓은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그 지금 생각하시는 지금 두 가지 특검에다가 대장동 환수, 이 환수 문제까지 이게 어느 정도나 장 대표하고 합의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세요? 저는 이 문제들은 야당이라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조국혁신당에도 제안했지만 야당이라면은 무조건 이거는 동의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조국혁신당이 그래서 안타까운 게 저희가 뭐 나머지 뭐 진보당이나 아니면은 이런 뭐 기본소득당 이런 데다 제안 안 한 이유는 거기는 명백하게 비례위성정당으로 그 민주당의 떡공을 받아가지고 의석을 확보한 정당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중국집인데 전화기만 여러 대 놓은 거. 뭐 그런 식이라고 저희 인식했기 때문에 거긴 연락 안 하는 거고요. 조국혁신당 그래도 조국 대표가 자신만의 표로 이렇게 선거 임해가지고 당당하게 이제 당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주체적인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한 판단은 좀 안타깝고. 야당이라면 야당은 원래 여당의 잘못된 점을 견제해야 되는 겁니다. 보수만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진보만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윤석열 정부 시절엔 윤석열 정부 지적했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 시절 이재명 정부 지적하거든요. 조국혁신당도 빨리 그러길 바랍니다. 네. 근데 지금 국회 의석수가 사실 이 특검법을 야당이 연대한다고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뭐 드루킹 특검 때처럼 국민 여론도 다른 자리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무슨 보관이 있으신 거예요? 우선 오늘 장동혁 대표 아마 그런 부분을 논의할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강경투쟁으로 간다면은 어떤 방법론을 할지. 예를 들어 국민들에게 이걸 환기시키기 위해 가지고 뭐 공동의 행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또 그러다 격상이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뭐 단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많은 사람들이 바라지만은 민주당의 현재 고압적인 자세를 봤을 때는 그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오늘 포괄적으로 논의를 하는 첫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통일교 특검을 법사위에서 일단 좀 유보시킨 걸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특검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합동수사본부도 지금 들어갔고 했으니까 그냥 흐지부지 지지부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굉장히 모순이 그냥 그득한 게요. 합동수사본부 그게 그렇게 좋으면요. 그 특검하지 말고 지금까지 계속 그거 쓰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때는 뭐 특검을 3개나 출범시켜가지고 돈은 수백억 써놓고는 그다음에 지금 또 그것도 모자라서 종합특검 한다고 하잖아요. 그 종합특검 하는 대신 그렇게 합동수사본부가 좋으면은 합동수사본부 자기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거는 특검을 하고 싶고 그 야당이 주장하는 건 합동수사본부에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동시에 다른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상한 집단을 만나면은 뭐라고 반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반박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그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지금 대표님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은 장동혁 대표와 만나면 연대설이 자꾸 나오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까지 끌어들인 거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정치적인 이슈로 보이시는 거겠지만은 저는 조국 혁신당에 대해 가지고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한 겁니다. 조국 대표가 아까 말했듯이 조국 혁신당만 유일하게 그 나머지
그 중국집에 전화기만 따로 놓은 것 같은 그런 위성 정당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기 이름으로 선거를 치렀으니까 저는 그렇다면 야당의 자격이 있다 보는 거고 뭐 사실 개혁신당은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저희가 범보수 정당이라고 일컬어지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했거든요. 네. 그게 정상적인 야당이죠. 지금 뭐 조국 혁신당을 뽑은 국민들이 빨간색 당에 대해서는 야당 노릇하고 파란색 당에 대해서는 야당 노릇하지 말라고 뽑은 건 아닐 거거든요. 올바른 길로 가라고 뽑은 걸 텐데 저는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게 진정성 있는 제안을 했는데 그걸 정파적으로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거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너무 정치로 세상을 다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전면에 나선 거는 지방선거를 앞둔 존재감 부각이다. 원래 뭐 이준석 존재감은 충분히 있습니다. 뭐 이준석이 뭐 하는지는 이준석이 잘하든 못하든 관심을 갖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제가 뭐 인지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존재감 높이려고 하는 행보는 아닐 테고요. 네네. 그런데 그 지금 상황에서 네.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이전에 수사 시스템과 대한민국의 어쨌든 이런 법치주의가 그냥 무너지는 과정 그리고 이게 뭐 너무 심하거든요. 네, 우리가 언급했던 사건들 예를 들어 공천 헌금부터 시작해서 통일교 특검 그다음에 대장동 이 항소 포기까지 이거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일의 연속입니다. 그 저희가 정당 입장에서는 선거만 신경 써야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6월쯤 되면은 나라가 아예 형해화돼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장동혁 대표와 만나면요. 지금 19일에 예정돼 있는 인사청문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앞서서 뭐 지명 처리 요구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 안 했고요. 네.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혜훈 후보자의 청약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저희 천하람 의원이 지금 밝혀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개별 국회의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저희 세석의 개혁신당이 지난 쿠팡 청문회도 그렇고 이번에 또 이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도 그렇고 저희가 의정 활동하는 만큼 국민의힘도 덩어리에 맞게 열심히 해주시면은 아마 그게 공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 지금 지방 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을 받는데 계속 딱 선을 긋고 계세요. 그 연대에서 얻을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데요. 그러면 가정이지만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하면 그럼 연대할 수 있습니까? 저는 뭐 사실 애초에 윤 대통령의 절연 문제를 저는 어떤 조건으로 보지도 않고요. 네. 그 뭐 사과해라 마라 논란이 있던데 네네. 저는 그 윤 대통령 행동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애도 아니고 자기가 사과를 해야지. 그럼 뭐 대리 사과한다고 국민들이 누가 감흥을 받겠으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정신 차려가지고 사과하는 날 그 정도가 의미가 있지. 나머지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아웅당하면서 서로 사과하자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 윤 전 대통령이 사과하면 의미가 있다. 그때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다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뭐 미성년자도 아니고 금치산자도 아니고 본인이 해야지 왜 남이 자꾸 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네.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도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사람을 주변에 잘 못 쓰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인물들 가까이 했는지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이 하고 싶었던 건 김용현 이런 사람이고 가까이 하기 싫었던 건 이준석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정상인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하고요. 네. 세상에 전한길 씨를 대한민국 정치에서 다룰 때마다 대한민국 정치의 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분이 뭐 사실 계엄식에도 선동 이렇게 막 하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정치적 발언하면서 대한민국에 득된 게 뭐가 있나요? 그냥 본인 뭐 하고 싶은 말 하고 다니면서 정치 혼탁하게 만들었지. 그리고 저는 저런 분들은 뭐 지금 수사받을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선거를 앞두고 연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딱 끊고 계시긴 한데 지금 개혁신당에서 서울하고 부산은 지금 대략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막판에라도 뭐 국민의힘에 누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되든지 간에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 아예 0입니까? 저희는 사실 시건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총선 때도 창당할 거야라고 한다면 창당했고요. 대선 때도 완주할 거야 한다면 완주했고요. 저희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입장을 정하고 거의 그 입장을 지키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런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할 겁니다. 네.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하셨어요. 완전히 닫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저는 머릿속에 동탄밖에 없으니까 네. 동탄 주민들이 지금 뭐 교통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데 저한테 만약 다수의 동탄 주민들이 당신이 더 큰 권력을 가져가지고 경기도지사가 되어서 동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러면 제가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저의 역할을 아니 화성시의 시장이고 국회의원이고 전부 다 민주당이고 당신 하나 개혁신당인데 당신이 그 안에서 바른 소리 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네네. 뭐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화성시에서 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 해달라는 얘기가 더 큽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이 안 나오시면요. 경기지사 후보로는 당내에서 누굴 내세울지 보관이 저희도 있으신가요? 접근해서 이 준비 중인 후보가 있는데요. 지금 뭐 워낙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해서 네. 어렵다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이 예. 용기를 내시길 바랄 뿐입니다. 아, 네. 그분이 용기를 내길 기다리고 네. 계신 상황이었군요. 네, 네. 자,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온라인 공천. 계속 네. 제가 지난해 질문을 드렸어요. 언제쯤 그 온라인 공천 네. 시스템을 근데 이제 오픈하신 거죠, 이게. 예. 99만 원 무슨 999원처럼 일부러 그 비용을 하신 게 합리적인 결정이신 건가요? 예, 저희가 그 사실 선거 비용이라고 하는 건요. 네. 원래 우리가 현수막 비용 이런 거 예를 들어 분양 현수막 다시는 분들 이분들은 한 7,000원 만 원에 답니다. 한 건당 플래카드 하나당. 그런데 네. 선거 현수막은 선거 때가 막 15만 원, 20만 원까지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선관위에서 나중에 양당은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비싸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품 다 빼고 저희가 이제 선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네. 99만 원이라는 것도 저희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은 홍보물 패키지로 저희가 이 홍보물 패키지를 자동화해가지고 만든 거에 대한 거고요. 네네. 저희 선거에 대한 공천 심사 비용은 완전 무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재능과 능력만 있으면은 그리고 의지만 있으면은 저희 온라인 공천을 통해서 무료로 공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도를 보고 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통상 기초의원 출마에 3천만 원, 광역의원은 5천만 원 이상이 든다. 그런데 그동안에 각 당들이 이 심사비 등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나중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수입을 올렸다. 이런 이거 사실입니까? 그렇죠. 실제 그 구의원부터 나중에 단체장까지 보통 공천 심사료를 한 많게는 300만 원, 400만 원까지 받습니다. 그러기다 특별 당비라는 걸 또 받아요. 그래가지고 공천을 받게 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차단이 돼 있는 경우죠. 많죠. 내가 이걸 공천 한번 받아보려고 심사료를 몇백씩 낼 수는 없잖아. 이런 경우 많고 실제로 지방선거는 후보가 거의 한 당에서 2, 3천 명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한 300씩만 걷어도 얼마입니까? 100억입니까? 100억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각이 나요. 다른 당은 이걸 받아서 당 운영에 쓸 거 아니겠어요? 개혁신당 안 쓰셔도 괜찮으세요? 저희는 당에 굉장히 슬림화 효율화를 잘 해놔서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저희가 타당에 한 15분의 1 정도 돈을 써가지고 대선을 치렀거든요. 저희는 제가 국민의힘이 있을 때도요. 국민의힘 대표할 때 민주당보다 100억을 덜 쓰고 대선을 치렀어요. 그래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국민 세금입니다. 우리가 정당 보조금과 함께 선거 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세금인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아끼는 것이 또 정당의 그 본분이거든요. 저희는 항상 이 길로 가겠습니다. 다른 당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제가 국민의힘 대표할 때는 할 수 있었다 생각하고 추진했었죠. 근데 요즘은 뭐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네, 반응 주변에서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랑 그리고 특히 경력 단절 여성 이런 쪽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에서요? 왜냐하면은 사실 경기도권에 제가 동탄이지만은 이런 데만 봐도 뭐 남편은 또 이 직장 따라가지고 그 서울에서 원래 일하시던 분들이 아이들 키우고 근데 아이들이 일정 나이까지 크게 되면은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동네 사정은 너무 잘 알고 그러면 내가 이런 지방행정에 아니면 지방의회에 진출해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돈도 많이 들고 뭐 거기다가 지금까지는 이번에 김병기 의원 사태나 강선우 의원 사태도 드러났지만은 뭐 1억씩 줘야 되는 거예요 저기는 아니면은 가가지고 뭐 계속 수발 들면서 뭐 국회의원 와이프분 수발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건 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인 가정주부나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개혁신당에서는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좋은 그런 선례가 될 겁니다. 전국 단위로 이게 어느 지역에서 제일 좀 평이 좋고 많이 응하실 거로 생각하세요? 경기 남부 지역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 남부요? 네, 그곳이 젊은 세대와 함께 아까 말했던 능력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남편이 결혼해서 이주하면서
뭐 지금까지 하던 일을 못 하겠다든지 네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자, 지금 어제 그 보도가 하나 나온 거에 대한 질문을 네.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로 지금 중대범죄수사청하고 공소청 설치법 네. 정부안이 공개됐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일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사법관, 네. 법률가 출신의 뭐 이런 거 같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조직 이름도 사실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겠다. 이 얘기까지 네. 하면서 결국에는 아유. 검찰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그건 건데. 또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지적해 왔어요. 네. 그러니까 헌법상으로 이게 검찰총장의 존재는 필요하다. 그랬더니 네. 그때 아니라고 씌우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당 말 좀 들었어야 되는 거고. 네. 한 큰 틀에서는 자승자박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당 할 줄 모르고 계속 이런 걸 주장하다가 여당 되고 나니까 검찰 없애려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그다지 순수한 동기만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짧게요. 16일에 지금 대통령이 네. 오찬 간담회를 청와대에서 하겠다고 네. 가십니까? 제가 그때 국외 출장이 있어가지고 네. 천하람 원내대표 가기로 했습니다. 천 대표를 통해서 무슨 말씀 전달하고 싶으세요? 아직 얘기 안 해봤는데 뭐 천 대표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